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일어났었죠. 이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과 국가들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선진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는데요. 이 사진은 러시아 국민들이 애플페이를 쓰지 못해서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현지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환율이 폭등했는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ATM에 이제 줄을 쓴 모습이죠.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 은행들은 원래 스위프트 결제망을 사용하는데 이게 차단이 됐어요. 스위프트라는 게 뭐냐? 해외 결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는 스위프트 시스템의 비중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인데요. 여기서 제외했다는 거는 사실상 해외 거래와 자금줄이 끊겼다는 의미죠. 또 외환 보유고조차도 세계 4위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400억 달러의 보유고 중에 3분의 2에 달하는 4천억 달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더군다나 그 3분의 1조차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1,400억 달러가 전부 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현금화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840억 달러는 또 중국 채권이라고 합니다. 중국 채권은 중국 이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러시아가 쓸 수 있는 돈은 지금 12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 때문에 이제 신용평가사인 S&P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B 플러스에서 CCC-로 강등했습니다. 이 등급은 사실상 파산 직전이라는 의미면서 러시아의 중요 증시인 MSCI와 FTSE 또한 세계 증시에서 쫓겨났어요. 러시아는 이런 이제 경제 사태를 수급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9.5%에서 20%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큰 거냐면, 여러분들 한 달에 갚을 대출이자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경제제재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가 앞으로도 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 미디어 출판사인 블룸버그는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5%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경제제재, 루블화 폭락 때문에 러시아의 국채 또한 폭락했는데요. 국채는 여러분들 국가의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때문에 이제 많은 국가들, 채권을 사간 사람들이 러시아에 지금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가 일어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올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은 못 갚는데 나중에 갚을게 라고 말하는 모라토리움. 우리 못 갚아. 디폴트, 파산이죠.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사가 판단하는 기술적 부도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빌린 돈을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파산 직전까지 갔었죠. 이때 러시아는 달러 대신에 자국 돈인 루블화로 주겠다라는 막무가내식의 행동을 취한 거죠. 현재 이제 1달러당 루블 환율은 105루블입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한 루블로 주겠다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외환 보유고 90%가 동결됐고 출도 금지됐고, 러시아의 채무 상환 기간은 16일까지였어요. 이때 갚아야 하는 이자만 1억 7천만 달러였다고 하네요. 근데 러시아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달러로 메꿨어요. 당장은 파산 위기를 벗어났지만 어떤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난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채권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채권 만기 기간을 넘겨서 파산 위기는 넘겼지만 또 다음 만기에 우리가 월에 매월 대출금 받는 것처럼 러시아도 대출금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로 낼 수 있을까?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종전된다고 한들 이 엎질러진 경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는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파산을 면했지만 정말로 파산한다면 러시아는 해외 자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저번에 유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의 25% 정도를 의지하고 있고,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팔라듐이 러시아가 40%가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는 세계적인 밀 생산국이기 때문에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빵값도 폭등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공산국가의 선두주자인 중국에서는 지금 러시아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하죠. 다만 유엔 결의문에서는 이제 기권패를 던졌고,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경우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무역 전쟁 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괜히 도와줬다가 우리만 쪽박 차는 거 아니냐 해서 신중하게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가 난다는 거는 1차적으로 신뢰도가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흘러들어오는 기축통화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수입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업도 못하고 경제성장도 바닥을 치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득은 더욱더 줄어듭니다. 특히나 환율과 주가 폭락으로 불안해진 사람들이 물가를 급등시켜서 초인플레가 오게 되죠. 이게 러시아 내에서만 일어나면 다행인데 서방 국가랑 특히 유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파산이 범세계적으로 미칠지 확률은 낮다고 하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러시아 경제 위기를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1998년 경제 위기를 겪었고, 그때 한번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97년도에 일어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 때문이에요. 태국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인도네시아, 한국을 걸쳐서 빠르게 펴지고 러시아도 영향을 미쳐서 해외 자본이 빠지고 루블화가 폭락했었죠. 당시 최대 채권국인 독일에도 이때 98년 당시 심각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는 이런 경제 제재는 오히려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뿐더러 가난한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으며, 전문가를 또한도 제재가 중요한 도구지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단순한 밀접 국가들과의 싸움이 아닌 제국주의적인 침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들과 나라들이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깨지 마라 라는 강력한 경고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파산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